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승만 TV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전에 이용훈 교수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위안부에 관한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그동안 이 책 내는 작업을 하느라고 이승만 TV를 별로 찍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쭉 공부를 해왔는데, 이 2023년 말 현재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 그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향후 전망, 이것을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선 지난 10월 말에 박유하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하여 위안부에 대해 각 2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석춘 교수의 1심 결심 공판이 지난 12월 중순 15일에 있었습니다. 경희대 철학과의 최정식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에 관해서 강의 중에 발언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본군 위안부제에 관한 책을 냈고요. 이런 일련의 몇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간략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유하 교수에 대한 판결을 보면, 이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에서 위안부에 관한 명예훼손을 했다 해서 고발이 되고, 또 검찰이 기소하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선 유죄 판결이 나왔던 것인데, 이 2심 유죄 판결 후에 무려 6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에서 기존의 통설이죠. 정대협의 그 강제동원 성노예설, 이것과는 좀 다른 인식을 표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에 있는 위안부들이 일본군과 접촉하고 또 사귀게 되면서 그들을 사랑한다든지 그들에 대해서 동지애를 느끼게 됐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소에서 있었던 일은 단순한 강간이 아니라 매춘 성격이 들어간 매춘적 강간이었다라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여튼 이렇게 박유하 교수는 정대협과는 다른 인식을 보여줬고요. 6년 동안 이 사건을 깔아뭉갰던 대법원이 최근에 급작스럽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 취지의 판결인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이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 자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가 일본군 위안부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나름의 견해를 담은 책을 냈는데, 그걸 사법적으로 처벌을 하려고 했다니 원래 자유문명 세계에서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뒤늦게라도 이것이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그나마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판결의 소비 방식, 그러니까 박유하 교수 본인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각계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박유하 교수가 대법원 판결을 받고 나와서 인터뷰한 것을 TV조선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 영상의 일부인데요. 이 인터뷰 때 박유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강제 연행을 부정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박유하 교수는 정대협을 비판하면서도 위안부 강제 연행을 자신은 부정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였고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성을 직접 끌고 간 주체는 포주와 업자다. 그래서 일본 군에게 직접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사실 박유하 교수의 이런 인식은 정대협도 비판하고
또 그와 정면으로 맞서는 이영훈 교수 등과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는, 마치 고개사가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는 그런 모습과 좀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문 중에서는 가장 유력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의 유명한 중견 기자로 김윤덕 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박유하 교수를 비판하고 나섰어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박유하 교수에 대해서 학문의 자유를 인정을 해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유하 교수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해 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인덕 기자는 위안부 운동단체인 정의연도, 또 그와 거리를 두었던 박유하도 이 위안부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준 게 아니다, 이런 또 요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김윤덕 기자의 글을 읽으면서 이거는 또 하나의 폭력적 위안부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세 구절을 따왔습니다. 박유하 책이 사법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책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분노케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군인에 대한 위안부의 사랑이라든가 동지애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듣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 위안부 제도는 국가 조직인 군대가 여성에 가한 명백한 폭력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군의 명령으로 전장에 끌려서 장병들의 성욕 처리 용구로 이용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김인덕 기자는 위안부 운동그룹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이 아베 정권이나 일본 구구파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다, 이런 책을 왜 냈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저희 반일 종족주의 책 나왔을 때도 들었어요. 아베와 일본 구구가 좋아할 내용이다. 일본 아베나 일본 구구가 좋아할 내용이면 그 사실을 왜 밝히느냐, 그런 역사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감췄어야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김인덕 기자가 조선일보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거의 간판 스타격인 여기자인데요. 이 부드러운 미소 뒤에 정의연과 똑같은 폭력적인 논리가 담겨 있음을 확인합니다. 한국 최고의 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사태를 얼마나 오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박유하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땠느냐? 자, 양당이죠. 집권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두 당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할 경우 학문의 자유를 부정한다라는 비난에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침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뭔가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입장을 내보낸 게 없습니다. 박유하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하면 위안부 명예훼손에 동조하는 세력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른바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 금태섭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금태섭 신당에서는 박유하 교수의 판결을 환영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박유하 교수 판결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월 23일에 일본 정부에 대하여 위안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위안부 손해배상권이 주권 면제 원칙의 예외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고, 한 나라의 사법적인 재판은 한 나라의 주권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 대등한 관계인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한 나라가 자국 법원에서 사법적인 재판을 해서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지우거나 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면제 또는 주권 면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을 하지는 않는다. 또 마찬가지로 일본 법원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그런 재판을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주권 면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주권 면제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자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인신 재산에 대한 외국의 불법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자,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장은 위안부 동원이 바로 이 예외에 해당된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우리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벌여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국가 면제 원칙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 여성을 위안부로 동원할 때 불법적인 행위, 즉 강제 연행, 폭력 연행, 납치, 사기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권 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의 판단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일본 정부의 대리인들, 일본 정부의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납치를 한다든가 또는 재산에 손실을 끼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식민지 조선은 어디까지나 일본 제국의 영토였어요. 1945년 이전에는 이 조선 땅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 일본의 영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일본 국민이었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권 면제 원칙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본 영토 안에서 그 당시로서는 일본 영토 안에서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또 게다가 일본 정부의 관원, 그러니까 경찰 또는 군인, 헌병 이런 사람들이 직접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가거나 납치를 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사기를 쳐서 데려갔다고 하면 바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조선인의 인신에 손상을 가한 것이죠. 그런데 제 책에서 소상히 밝혔습니다마는 일본의 관원, 경찰, 군인 이런 사람들이 직접 위안부를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우 논란이 있는 판결이고 무엇보다도 이 판결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대사관을 압류할 것입니까? 일본 대사관은 국제법상 일본 영토예요.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일본 대사관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즉 판결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은 무책임하게 이런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12월 15일에는 유석춘 교수의 1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석춘 교수는 저희 반일종족주의 책이 나왔던 2019년 2학기에 학교 강의에서 그 책을 다루면서 위안부라는 것이 매춘의 일종이고 위안부가 됐던 사람들도 가난한 집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가 위안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됐고 또 검찰이 그를 기소해서 재판에 처해졌는데 그 사건이 있은 지 4년도 훨씬 더 지난 12월 15일에 1심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원래는 2023년 1월에 1심 판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갑자기 선고를 취소하고 공판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박유하 교수의 대법원 판결을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검사가 위안부 강제 연행의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제기된 소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보고 판결을 하겠다. 무슨 이런 판사가 다 있습니까? 게다가 유석춘 교수는 당시 조선 여성 중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기소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 검사가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되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되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위안부 강제 연행의 근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 근거를 제출할 때까지 판결을 늦춘다 이랬습니다. 아니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을 내려야지 그 유죄 증거를 낼 때까지 판결을 미루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을 벌였고요. 그러다가 11개월이 지난 12월에 결심 공판을 어쨌든 다시 열었습니다. 이때도 검찰의 구형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피고인은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연구나 확인 절차 없이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을 강의했다. 피고인의 발언과 제출 자료는 단지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고
명확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거 역시 황당한 구형 사유입니다. 박유하 교수처럼 연구를 직접 했으면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이석춘 교수는 위안부에 관한 책을 쓰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연구도 하지 않고 왜 위안부에 관한 발언을 했느냐,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자,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논문하고 책으로 낸 것만 강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강의에서는 당연히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 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소개한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어쨌든 이에 따라서 올해죠. 2024년 1월에 이 1심 판결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석춘 교수의 1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네, 그리고 제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7일 출간이 됐고요. 한 달쯤 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본군 위안소의 설치, 그 다음에 2부, 어떻게 위안부가 되었나, 이 부분이 지금까지 제일 핵심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죠. 강제 연행이냐, 강제 동원이냐, 아니면 자발적인 계약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를 제2부에서 다뤘고 그 다음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제3부에서 다뤘습니다. 자, 지금껏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관원에 의해서 위안부가 강제 연행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오른편에 일본 병사들이 끌고 가고 있는 이 사진은 2016년에 나온 영화 귀향의 티저 이미지, 그러니까 영화를 홍보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뿌린 그런 이미지 사진입니다. 일본 병사 4명이 한 소녀를 끌고 가는데 영화에서는 14살짜리로 나옵니다. 소녀는 완전히 체념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 일본군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해서는 360만 명이나 관람을 했다고 하고 오늘날 절반 이상의 한국인들은 당시 조선 여성이 어떻게 위안부가 됐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이미지를 연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저 이미지는 거짓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처음에 위안소는 중국에 설치됐잖아요. 1937년 말부터 1938년 또 39년까지 중국에 대거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이 중국 전장의 위안소에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관련 서류가 필요해요. 신분 증명서, 위안부 일을 하러 중국에 간다라고 하는 증명서인데 이것은 그 여성이 거주하는 곳에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겁니다. 이 신분증명서 발행할 때는 위안 여성 본인과 그 부모, 친권자, 그리고 업주가 같이 가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안부 영업 허가원, 위안부 일을 하겠다라고 그 여성과 그 여성의 부모가 연서해서 쓴 서류입니다. 위안부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승낙서는 그 여성의 위안부 일에 대해서 부모가 동의한다, 승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성의 호적등본, 또 이 서류들에 도장이 찍혀 있을 테니까 그 도장이 부모의 인감이 맞다라고 하는 인감증명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서류들은 위안부 가족 여성이 작성하고 발급받는 겁니다. 그 여성 가족의 동의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서류예요. 아까 군인이 끌고 가는 장면을 봤습니다만은 유괴하거나 납치하거나 강제 연행됐다고 하면 이 서류들은 결코 만들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없이는 중국에 입국할 수가 없어요. 자, 중국의 주요 항구마다 일본 영사관 경찰서가 있어서 이 서류를 갖춘 위안부 여성만 통과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업주와 여성 가족 간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서 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군은 위안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업주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업주가 조선에 들어와서 또는 대리인이죠. 보직업자를 보내서 가난한 집에 부모나 친권자하고 접촉을 해서 전차금을 주고 그 승낙을 받아서 딸을 넘겨왔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서류를 받죠. 그래서 중국 전장으로 가는 거예요. 강제 연행, 납치, 유괴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국내에 이미 작부, 창기, 예기 이런 일종의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본군 위안부는 이 사람들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범죄에 속하는 거고요.
당시에는 딸이나 누이 동생, 아내를 그 부모나 남편이 돈을 받고 넘겨주는, 그러니까 파는 그런 일들이 흔히 벌어졌어요. 당시로서는 합법적인 관행이었고요. 그다음에 위안소에서는 어쨌든 하루에 평균적으로 보면 5명의 일본 군인을 상대하다든가 또 많을 때는 하루에 20, 30명 또 수십 명의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지만 그만큼 센 노동 강도로 일을 하면 또 그만큼 많은 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위에 무슨 장부처럼 보시는 것은 버마의 유명한 위안부 문옥주가 3년 1개월간 일을 해서 26,000엔을 저금했다라고 하는 우편저금의 원부입니다. 문옥주는 해방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적지만 11,000엔을 저금한 위안부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2년 4개월을 일했던 김만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11,000엔은 지금 돈으로 얼마 정도 해당되느냐? 지금 우리의 화폐 감각으로는 한 10억 원 정도에 해당이 돼요. 당시의 1원이 지금의 한 1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에 하급 직장인의 월급이 한 30원쯤 됐어요. 지금도 좀 보수가 높지 않은 직장인 경우에 월수 한 300만 원 되잖아요. 그때 이 30원이 지금의 30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때 김한수가 저금한 11,000엔은 지금으로 치면 10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김한수라는 위안부는 1944년 12월에 돌아왔어요. 그런 2년 4개월 동안 일해서 말하자면 한 10억 원 정도의 돈을 갖고 돌아왔으니까 좀 작은 집이라도 한 채 산다든가 여기서 돈을 좀 더 모으면 무슨 조그만 가게라도 낸다든가 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거액을 저금한 위안부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위안부 문제의 전망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위안부 운동은 이제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나왔고 또 저도 최근에 책을 내서 그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일 종족주의가 나온 이후에 서울 종로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반수요 집회, 또 위안부 소유상 철폐 요구하는 집회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운동단체인 정대협, 또 정의연의 이사장을 했던 윤미향 씨가 거액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안부 운동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수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서울고등법원처럼 위안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 하는 판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소송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될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런 판결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체에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사과하고 2차례 위로금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한일 간에 그에 관해서 합의도 했습니다. 합의를 해놓고 일본이 또다시 응하면 일본이야말로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뭐냐?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만은 과연 일본군 위안부란 어떤 것이냐? 학문적으로 역사학의 한 대상으로서 이것이 정말 강제 연행된 성노예냐? 아니면 성산업의 한 부분으로서 하층 여성의 가족과 업주 간의 자발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히 벌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본 것은 어쨌든 위안부 강제연행, 성노예설이라고 하는 거짓말이 사이비 역사학이 그동안 30여 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잘 먹혔어요. 한국인은 왜 이런 선동을 하고 또 왜 이런 선동에 잘 넘어갔느냐 하는 문제. 한 세대 이상 거짓이 횡행해서 사회와 국제관계를 뒤흔든 데 대해서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기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쪽은 역사학계입니다. 역사학계는 사실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역사학자 중에 극히 일부, 특히 이제 사회학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고 책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역사학계에서는 사실 이걸 수수방관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습니다. 역사학계를 포함한 학계에서 이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괴담, 사이비 역사, 거짓말이 횡행할 때 왜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언론계도 정대협, 정의연 이들과 똑같이 놀아났습니다.
아까 조선일보 기자 보셨지만은 정의연, 정대협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계도 이러한 거짓말, 사이비 역사학을 유포하는데 아주 단단히 한 몫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언론계 역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올해 2024년은 이런 건전한 학술적 논의, 또 지나간 잘못에 대한 성찰과 반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